국내 증시가 연말로 접어들면서 절세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중개형 ISA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해만 가입자가 2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보유 중인 LG 지분을 매각하고 구광모 LG 회장 등이 보유한 LX홀딩스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계열 분리를 위한 두 그룹 간 지분 정리 여파로 LG 주가는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내년 자동차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30% 늘어난 4,70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미래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투입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규 대상지 4곳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매년 20곳 이상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역세권 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 자동차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0% 넘게 늘렸습니다. 전기, 수소차와 자율주행 같은 미래차 산업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업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내년도 자동차 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0% 증가한 4,70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미래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비로 책정됐습니다. 전기, 수소차의 대중화를 비롯해 ICT 융합 신기술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1,100명 수준이었던 미래차 관련 인력 양성 지원 규모도 2,300명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에선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자동차 산업연합회가 부품업체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래차 분야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래차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20%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수익을 내기까지 3년 넘게 걸린다는 목소리입니다. 미래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 마련도 시급하지만 당장 미래차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차 생태계 전환이 더뎌지면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도태되는 자동차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매출 구조 대부분이 내연기관차 중심이다 보니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 겁니다. 중장기 매출 전망에 대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거라며 비관적으로 답하는 이유입니다. 2, 3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익 모델도 없고 연구 개발에 대한 부서도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뿐만이 아니라 좀 더 통폐합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강성 일변도의 기존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도급 제도 도입 또한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올해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를 겪으면서 주문량 급변에 따른 근로시간과 물량 조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도급 인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특례 상장한 의료 AI 기업들이 요즘 삼성 같은 대기업들과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수익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 성과에 따라 앞으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의료 AI 기업들의 운명도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성공한 의료 AI 기업들은 모두 기술특례 상장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실적에 있어서는 여전히 영업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 올 3분기까지 JLK는 누적 영업손실 70억 원을 기록했고 뷰노와 딥노이드도 각각 131억 59억 원의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입증은 상장한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뷰노는 올 하반기 삼성전자, LG전자의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에 AI 솔루션을 탑재하는 등 대기업과의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내년부터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뤄진 대만 최대 종합의료기업 CH 헬스케어 그룹과의 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대만에서의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딥노이드는 AI 사업을 공항 보안과 대학 교육 분야로 본격 강화했습니다. 보안 분야는 2020년도에 개발 완료해서 현재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내년부터 14개 국내 공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딥노이드의 사업 다각화 실적들은 내년 2분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의료인의 연구를 위해 무상 지원 중인 AI 플랫폼 디파이는 빠르면 내년 2분기에 유료화 전환 예정이어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인 의료 AI 기업들도 일찍부터 수익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1조 원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르닛은 올해 일본 후지필름과 손잡아 아시아 지역 매출이 크게 늘었고 GE와 필립스 등을 통해 전 세계 엑스레이 시장의 판로를 확보한 만큼 내년부터 매출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전망입니다. 후지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장비 안에 탑재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학스라는 소프트웨어 통해서 탑재되는 두 가지 전부 다 많이 올해는 성장했고요. GE는 사실 올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 내년에 더 큰 매출이 기대됩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도 의료 AI 제품 매출이 다소 저조한 국내보다는 독일, 미국 등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익성 확보에 지지부진했던 의료 AI 업체들은 내년에는 국내외 대기업과 손잡으면서 실적 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이들 업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올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양도세 절세 전략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해외 주식 투자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2주 남짓 남은 가운데 연말 증시에서 챙겨야 할 투자 포인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에 해당된다면 내년부터는 양도 차익의 최대 33%까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주주 해당 여부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적용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연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늦어도 28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야 합니다. 세법상 주식의 양도 시기는 대금 수령일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부터 2거래일 이후에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 주문이 28일 체결되더라도 주가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역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 주문 체결일 기준으로 주가가 10억 원을 밑돌더라도 30일까지 남은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대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연말 대주주 판단을 위한 주식 수량은 28일 주식시장 끝나고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곱하는 주가는 12월 30날 주가가 되게 됩니다. 1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매도했는데 이틀간 주가가 올라서 이제 10억 원을 넘는다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28일 이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주식뿐 아니라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기 역시 뜨거웠던 만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이달 말일까지 거래된 주식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현재 손실 구간인 종목이 있다면 연내 매도를 통해 손실을 확정지어 양도 차익을 낮춘 이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유효할 것이란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어서 연말에 챙겨야 할 투자 체크포인트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기자 앞서서 이제 해외 주식 또 대주주들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들어봤는데 우리 동학개미들의 절세 방법도 있다고요? 네, 주식 투자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들어야 하는 계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올해 금융권 최대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가기 전에 꼭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허인커는 중개형 ISA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셨나요? 아직 저는 가입을 안 했는데 네네. 확실히 연말 되니까 관심은 많이 생기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 ISA는요, 개인형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예. 계좌 하나를 만들어두면 예금이나 적금을 비롯해서 ETF나 리츠, ELS 같은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데요. ISA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만든 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등장했을 당시에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과 1인명밖에 없었는데 올해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중개형이 신설이 되면서 개별 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됐고요. 네. 또 일반 주식 계좌에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거래를 할 경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지 기자가 직접 또 리포트로 소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3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신탁형은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투자자가 투자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 펀드나 이 상품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예. 일부 상품의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일임형은 금융사에 맡겨서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사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알아서 투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수수료가 신탁형보다는 일임형이 조금 비싸고요. 예. 중개형은 말 그대로 금융사는 중개만 하고 고객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임형과 신탁형과는 달리 국내 청장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올해 중개형 ISA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만 200만 명이 중개형 ISA에 가입을 했습니다. 5년 전부터 가입자를 모집했던 신탁형이나 일임형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가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숫자가 보여주듯이 중개형이 지금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차례에 걸쳐서 인상이 돼서 1%가 됐지만 여전히 금리가 낮지만 예. 또 증시는 화랑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네. 특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되면서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한 후에 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ISA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를 했을 경우 양도나 환매 소득에 대해서 전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2023년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1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만 22%를 곱한 1,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네. ISA 계좌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인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면 비과세 혜택이 국내 주식 투자에만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까? 네, 국내 주식 거래하고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만 해당이 되고요. 또 예. 채권형 펀드나 해외 주식이나 해외 펀드 또 MMF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주식을 제외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IS 계좌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서민형,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예. 일반형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200만 원까지,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도 보통 일반 계좌가 15.4%를 떼는데 ISA에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했을 경우 과세율 15.4%를 곱한 61만 6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서민형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예. 일반형은 비과세 200만 원을 뺀 200만 원에 9.9%가 적용된 19만 8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세제 혜택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권사 일반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ISA로 이동을 하면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네, 하지만 그 제약이 있어서 좀 가입 전에 좀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있는데요. 예. 일단 가입 대상이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15세 이상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소멸되고요. 또 연간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올해 가입했다면 내년에는 한도가 4천만 원이 되는데 올해 아. 가입을 못했다면 내년 한도는 2천만 원 선에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가입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 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올해 가입을 해도 2천만 원을 꼭 납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입을 해두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ISA 계좌는 1인당 하나밖에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 ISA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바뀌고 있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시총 상위 20개 종목이라든지 최대 200만 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든지라는 한계가 있어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지금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19세 이상 또 3년 의무 가입 또 연간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을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들도 더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인데요. 예. 총합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400만 원, IRP에는 300만 원까지 넣을 수도 있고 또 IRP에 700만 원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1년에 700만 원을 넣었다면 연소득 5,5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16.5%가 공제된 111만 5천 원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연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3.2%가 적용된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연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또 반면에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최대치를 넣으면 최대치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또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일인 만 55세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 가입을 결정하셨다면 이달 31일 오전까지는 가입하시면 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좀 잘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에 살펴볼 만한 상품들 또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죠.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17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매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유한타증권이 예상했습니다. 고경번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이 오는 17일 상장 후 3개월이 되면서 상장 주식수 대비 4.5%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다며 높은 대주주 지분율로 실질적 유통 물량이 10.4% 수준에 불과해 매도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 연구원은 다만 현대중공업 공모 물량은 3개월 의무 보호예수 확약에 편중된 경향이 높아 이번 매물이 소진된다면 비중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 DP의 시즌2 제작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DP는 탈영병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앞서 시즌1은 국내 콘텐츠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시즌1이 흥행하면서 DP 제작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J콘텐트리와 DP 원작 웹툰 플랫폼을 보유한 키다리 스튜디오의 주가 역시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여신 전문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 노력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당국과 성실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재구조화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여신금융포럼에 참석해 미래 디지털 세계에서의 생존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금융사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윤재욱 정무위원장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독립적이고 유연한 플랫폼 구조로의 변화,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과 새 업무 방식 도입 등 디지털 재구조화를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 지난달에는 70달러 선으로 떨어지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유가 오름세가 꺾이면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 즉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 수준도 10월보다 0.6%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겁니다. 품목별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 광산품과 1차 금속, 석탄,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 넘게 오르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 공포가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입물가가 정점을 찍고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었는지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전월 대비 하락을 했지만 정점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12월 들어서 국제유가나 화재 가격이 좀 하락세를 좀 계속 보이고 있어요. 향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가는 수입물가는 이미 3%대로 치솟은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공급 차질과 수요 확대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6%를 훌쩍 뛰어넘는 등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도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두 개월 가지고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올해 오른 것도 내년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내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에 압박을 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내년 2%대의 국내 물가 상승을 경고한 상황.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내 소비자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신세계푸드나 CJ 프레시웨이, 현대 그린푸드 이런 낯선 이름의 식자재 유통 기업들이 최근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단체 급식 시장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 나선 건데 신규 사업 성패가 기업들의 실적도 갈랐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신세계푸드가 자체 개발한 콜라와 사이다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콜라 메뉴로 분장하고 소비자에게 다가갑니다. 신세계푸드의 주력 사업은 식자재 매입 유통업인데 코로나19로 단체 급식이 멈추고 외식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존 B2B 중심 사업 구조를 B2C로 확대하려는 이유인데 프랜차이즈와 베이커리를 새로운 먹거리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본뜬 캐릭터 제일릴라를 모델로 내세운 빵집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신세계푸드가 B2B 영역에서 이제 회사가 성장해 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회사의 성장세를 위해서 B2C 마케팅을 위한 브랜딩 활동이라든지 마케팅 활동들을 여러 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노브랜드 버거를 외식 사업에서 키우고 있고요. 동시에 제일릴라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다각화 움직임은 급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고객사의 주력 메뉴를 레스토랑 간편식으로 개발했고 현대 그린푸드 역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이는 영업 실적에서 드러났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CJ 프레시웨이와 신세계푸드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9.0%, 42.2% 늘어난 반면 현대 그린푸드, 삼성 웰스토리는 39.9%, 36.0%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의 사내급식 일감 개방으로 급식업계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진 만큼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결국 마케팅 이슈가 고객과의 소통, 고객에 대한 어떤 체험, 경험을 갖다가 다양하게 전달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유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고객과 늘상 접점에 있는. 다만 식자재 업체들의 이러한 시도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본격 확대합니다. 매년 20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2027년까지 100개 지역에 대한 사업 인허가를 마치고 총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구 합정역에서 동쪽으로 150여 미터 떨어진 역세권 부지. 교통 요충지임에도 저이용 부지였던 이곳에 청년 창업 지원 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만큼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등 생활 서비스 시설과 공공 임대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성을 높여 역세권의 민간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한 당산역과 합정역, 이수역, 논현역 등 4개 사업지에 6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은 물론 장기 전세주택 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7월 확대 개편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에서 상시 접수로 바꾸고 자치구 주도로 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시는 매년 20곳 이상의 신규 대상지를 선정해 2027년까지 약 100개 지역 사업 인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곳당 200가구,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도심 정비 사업을 소규모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먼저 활성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보다 규모가 큰 정비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플랜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 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본인 지분 8,700원어치를 또다시 매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가운데 76만 4,980주를 평균 965달러 62센트로 팔았습니다. 이는 우리 돈 8,700원어치 규모로 머스크가 5주 연속 계속된 매각을 통해 지금까지 현금화한 자금은 모두 합쳐 우리 돈 15조 원에 달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인사이더 스코어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에서는 머스크 외에도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를 포함한 48명의 CEO들이 주식 매각을 통해 약 2,364억 원 이상을 현금화했습니다. CEO들의 주식 매도가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 야후 파이낸스는 회사의 주가가 고점이라는 내부자들의 판단과 미국 민주당 정권의 주식 과세 움직임,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나이키가 가상운동화 브랜드 RTFKT를 인수하고 NFT 진출을 가속화합니다. 나이키는 가상운동화를 판매하고 NFT로 품질을 보증하는 패션 스타트업 RTFKT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RTFKT는 지난 3월 디지털 아티스트 푸오셔스와 협업으로 NFT 운동화 3종을 선보여 우리 돈 37억 원의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앞서 나이키는 지난 10월 메타버스용 신발과 의류 특허권 7건을 출원하고 지난달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내에 놀이공원 나이키 랜드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주지 못하고 결국 코스피가 3,0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아무래도 FOMC가 예고는 됐었지만 시장 경계심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마지막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시장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4일에서 15일 있을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배가량 늘어 월 300억 달러씩 내년 1월부터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완료 시점은 당초 예상됐던 내년 6월이 아닌 3월로 3개월이나 앞당겨지게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서두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주요하게 어떤 원인이 꼽힐까요? 네,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인데 현실은 6%를 웃돌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2%, 6.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1월 수치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급증과 공급망 위기, 또 구인난까지 겹쳐 물가 상승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조속한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제임스 고먼 CEO는 연준이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며 본인이 만약 연준이라면 더 서두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파월 의장도 그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발언을 해왔지만 한순간에 좀 의견을 뒤집으면서 좀 기정사실화가 되는 모습인데 테이퍼링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3월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테이퍼링이 만약 내년 3월에 종료가 된다면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5월을 점치고 있습니다. 예. 또 횟수도 중요할 텐데 전문가들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가 2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많으면 3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연준이 테이퍼링 강도를 올리는 것을 넘어 양적 긴축까지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점도표와 그리고 또 추가로 나올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좀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네, 미국 투자자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위험 자산인 신흥시장에서부터 자산을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사실 6월 인상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진다면 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예. 대신 증권은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경기 회복 기대가 되살아난다면 중장기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도 변동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어가 된다면 정책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져 시장이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때는 어제 설명드렸던 배당주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 특히 은행주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 예금 금리와 또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은행의 수익선이 개선됩니다. 또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좋고 기업 규모도 크고 부채는 적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와 IT 업종에 최근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FOMC가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볼 텐데 오늘 LG 주가가 7% 넘게 빠졌습니다. 네. 이슈 좀 짚어보죠. 네, 구본준 LX 홀딩스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18%를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구 회장은 이 자금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보유한 LX 홀딩스 지분 32.32%를 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본준 회장은 LG홀딩스의 지분 약 40.04%를 보유하게 됐고요. 예. LG 보유 지분은 7.72%에서 2.04%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LG 지분을 2%대로 줄이고 LX홀딩스 지분을 좀 크게 늘린 건데 이렇게 지분을 정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완전히 이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네, 공정거래법상 계열 분리를 위해선 이 동일인 관련자 지분 3%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이번 거래로 구 회장 일가가 보유한 LG 지분은 2.96%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LG와 LX홀딩스 측은 계열 분리 작업의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이 지분 정리가 완료된 만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 분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열 분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LG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 예, 70여 년간 경영권 분쟁 없이 계열 분리를 해온 그룹의 아름다운 이별의 전통이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데에서 아름다운 이별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7% 낙폭이 마냥 또 아름답게만 느껴지진 네.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뭐 이런 매각을 두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예. NH투자증권은 이번 블록딜로 계열 분리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된 것이라며 LG는 계열 분리 마무리 이후 현금 1조 7천억 원을 활용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LG 현재 주가는 순자산 가치 대비 67% 할인됐으며 배당 수익률도 3%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자금 또한 들어왔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이나 목표 주가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는 올해 LG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4%, 63%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는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와 비교하면 74%가량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7% 낙폭을 두고 또 이제 빠진 만큼 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분석 전해지는 만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봇 뜨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봇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봇하면 로봇이 떠오르죠. 그렇죠. 네. 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 이제 삼성전자 조직 개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올해 초 가전산하 부분에 있던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예. 연구 단계의 로봇 기술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실제 수익을 좀 창출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이 그렇다면 어떤 그림으로 구현이 될지 혹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말로 전해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CES에서 공개한 삼성봇 핸디를 보면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은 물체를 인식하거나 잡고 옮길 수가 있어서 다양한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설거지통에서 오염된 그릇을 식기세척기에 넣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제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시는 아직 전인데요. 출시는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가정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삼성봇 핸디라면 삼성봇 케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돌봄 로봇입니다. 노약자 케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헬스케어나 일정 관리 같은 걸 맞춤형으로 도와준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아 음식을 서빙하는 삼성봇 서빙, 고객 응대 로봇 삼성봇 가이드, 또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 챔스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착용형 로봇을 포함한 삼성봇 시리즈가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당장 내년부터 출시라고요. 정말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후배 기자의 원고 좀 기사 같은 거 좀 대신 봐주는 그런 로봇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좀 대신 듭니다. 써주는 그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좋겠네요. 듭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로봇 관련 조직만 이제 격상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다른 노력들도 많이 동원이 됐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일단 신규 투자가 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연구 투자에 쏟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핵심 사업이 바로 로봇이 꼽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로봇 개발 인력 유치,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기업 인수합병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 외에도 원래 로봇 하면 떠오르는 대기업이 한 곳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잖아요. 네, 현대차 얘기하시는 거죠? 네, 보스턴 맞습니다. 다이나믹스. 네, 맞습니다. 네. 올해 6월에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한 바 있는데요. 인수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지분 20%를 좀 확보하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예. 이 기업하면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대표적입니다. 이 또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현대차는 이 스팟을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으로 개발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도 대표적인데 SG 로보틱스, 또 로보스타 등 관련 기업을 잇따라 인수했고요. 또 LG 클로이 서브봇, 또 LG 클로이 가이드봇, LG 클로이 살균봇 등 여러 가지 로봇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로봇 경쟁은 이제 서막을 알렸다 이런 말이 될 테고
국내에 이렇게 로봇 개발하는 다른 기업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꼽아보면요. 일단 유진 로봇이라고 좀 있습니다. 국내 예. 1세대 로봇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장 자동화와 또 자율 로봇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13일인 어제 29.89% 올랐고 오늘도 좀 꽤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로보티스나 휴림 로봇, 로보스타 같은 다양한 뭐 기업 관련들이 기업 로봇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예. 다만 이런 나머지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는 반짝 상승하더니 오늘은 좀 주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인기가 시들해진 거예요? 아무래도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관련 니즈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순한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분류된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은 577억 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88억 원 적자였고 휴림 로봇이나 로보스타 등도 역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원래 기존 주인이 현대차가 아니었던 거 알고 있죠? 네. 원래는 이제 소프트뱅크와 구글이 소유를 했었는데 역시 수익성 문제 때문에 매각이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익성을 내기는 참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발목 잡힌 P2E 이렇게 되어 있네요. P2E가 뭐죠? 네, 플레이 투 언의 약자인데 아시는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네. 시청자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기 네. 위해서. 요즘 업계에서 떠오른 화두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놀면서 게임하면서 돈 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에서 자원을 캐서 이렇게 뭐 코인으로 받고 이런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게임 업계가 사실 NFT나 가상자산하고 연결이 되기만 하면 사실 스치기만 하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올해 4분기에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뛴 종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가가 많이 뛴 종목이요? 글쎄요, 뭐 게임 업체 중 한 곳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따라 질문을 많이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바로 게임빌인데요. 네. 상승률만 310%가 넘었고 3만 원대였던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좀 치솟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게임빌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게임빌 플러스가 코인원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2대 주주에 올라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월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고요. 게임빌에 이어서 위메이드 맥스가 주가 상승률 306.57%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비슷한 시기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메이드 트리를 흡수합병하기로 했고요. 또 블록체인을 적용한 미르포가 글로벌적인 흥행을 얻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블록체인에 NFT에 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발목을 잡혔다는 거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P2E로 상승한 종목들이 P2E에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 말이 좀 재미가 없게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문제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인데요. 네. P2E 형태의 게임인데 이게 규제 당국의 퇴출 수준을 받고 있어서 이런 P2E의 발목이 잡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퇴출 수순을 받고 있습니까? 무돌 삼국지 혹시 해보셨습니까? 뭐 글쎄요, 무돌 삼국지요. 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줄여서 네. 무돌 삼국지라고 하는데요. 네, 게임 내에서 임무나 퀘스트를 수행하면 코인을 주게 됩니다. 지급된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NFT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돌 삼국지가 사실 뭐 자율심의 규제를 통해서 앱마켓을 통해 출시가 됐지만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규제 당국의 퇴출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P2E 방식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선 등장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허용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는 겁니까? 일단 게임 내의 재화나 코인, 뭐 현금 같은 것들을 이제 코인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좀 있는 건데요. 예. 게임의 결정에 이용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음지에서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 현존하는 확률형 게임이 더 문제라는 점이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사행성은 이미 지금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규제를 안 하고 말이죠.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NFT 시장을 좀 기웃거리고 있던 우리나라의 다른 게임사들도 그럼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게임사들의 파장 역시 좀 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로 뭐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넷마블, NC소프트 같은 주요 게임 업체들이 어제 크게 하락했고 오늘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게임 업계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흔들렸는데 여파는 크지 않다.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P2E 게임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업계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해외 출시를 목표로 한 P2E 게임을 개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증권 측은 국내에서 P2E 게임 서비스가 종료된 것은 이변이 아니라면서 애초 해외 출시를 목표로 하는 대형 게임사들에게는 중립적인 영향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게임사들이 이제 해외 사업을 좀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디가 유망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기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사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NFT든 P2E든 간에 모든 게임사들이 다 도입을 한다고 하면 별다른 경쟁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프리미엄 IP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거론되는 유망 게임사로는 리니지 IP를 보유한 NC소프트나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또 검은 사막과 도깨비로 알려진 펄어비스, 그리고 오딘의 카카오 게임즈 정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험업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경제 주체로 활동해보는 형식인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경제 리더, 금융교육이 만든다. 장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떡볶이 가게 사장이 됩니다. 상권 분석부터 메뉴판 구성, 가격 책정까지 모두 학생들의 몫입니다. 1일차 과정에서 느낀 점은 먼저 소비자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치, 가격, 자리, 서비스. 보험연수원이 진행하고 있는 금융경제교육, 장보고 경제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민병두 원장의 야심작, 장보고 경제스쿨은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하는 교육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이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자기 나름의 솔루션을 갖다가 생각해 보게 하는 교육이 이 장보고 경제 스쿨입니다. 체험 중심으로 이뤄진 교육인 만큼 커리큘럼도 독특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상점의 사장이 돼보는 것부터 시작해 화성의 새로운 도시를 세워보는 체험.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는 경제행복 보고서까지. 관찰과 탐색이 필요한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적인 경제사고를 키워주는 게 보험연수원의 교육 목표입니다. 실제 체험 위주로 이뤄지는 교육인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조별 과제를 대부분 메인으로 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이제 여기서 배운 배경 지식이 나중에 사회에서 살아갈 때 좋은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연수원은 현재 초중고 단계별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학 교과 과정에도 체험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도록 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더 크게는 앞으로 대학교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물류랄지 환경이랄지 혹은 남북관계랄지 이런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